안녕하세요. 보림 그림책TV에서 그림책 미술평론을 진행하고 있는 류영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을 위해 작품 중에서 처음 파마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림책을 소개할 때 기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조금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 중심적으로 많이 감상을 하는 독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림책에 대해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를 불필요하다 아니면 덜 꼼꼼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언제나 제가 프로그램 내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가 글에 대한 요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만큼 작가들이 그림을 어떻게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내면서 그 기법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각적인 참의미와 재미, 그래서 글과 함께 높은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잉크를 묻혀서 롤러라는 걸요. 이렇게 찍는 기법인 판화 기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로잉 도구와 붓과 그 다음에 연필 같은 것들로 그 종이 위에 묻혀나가듯 그리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누는 북쪽나라 여우 이야기의 데지마 게이자브로 작가는 다양한 판화 기법 중에서도 목판이라고 불리우는 칼을 식각해서 깊이 판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기법으로 그림책을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헷갈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예시를 드리면 더 데지마 게이자브로 작가가 어떤 방법으로 그려본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래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에 조금 기회가 된다라면 목판 위에서 조각칼로 파서 판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장승 같은 거를 만들어 보느라고 나무를 좀 손에 쥐어봤던 분들은 계실 것 같고요. 좀 더 정각이라고 불리우는 기법, 흔히 말해서 우리 선조들께서 사용을 한 것 중에 자신의 이름이나 아니면 기관 아니면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 결제를 갖다가 표시를 할 때 문서 위에 도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서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사인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 도장을 파서 식각을 해서 나무라든지 돌에 인주를 발라서 찍어낸 그 형태가 목판화와 아주 유사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주 색깔도 빨강이니까 어때요? 문서에 적혀있는 글씨의 색깔은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얀색 종이 위에 검정색 글이 있고, 그럼 이게 진짜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의미로 빨간색으로 훨씬 포인트가 되는 컬러를 줌으로써 누가 작성했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것이고, 특히나 나무나 돌 그리고 쇠를 이용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활자 판들을 만들어냈지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무척이나 단단한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을 찍어내고, 아니 도장 같은 경우는 여러 회를 찍어도 어때요? 네, 우리 인생에 평생 쓰더라도 조금씩 달아가기는 하겠지만 파손이 되어서 우리 눈에는 거의 느낄 수가 없는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 도장의 내구성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판화는 여러 장을 갖다가 다수의 퀄리티를 유지해서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판 위에 작가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이미지를 파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튼튼한 나무 재질을 파서 만든 이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표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북쪽나라 여우 이야기의 이 작품을 찾아보시면 이 여우가 지금도 이 안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무엇인가 독자를 응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언덕 밑에 어떤 천적 관계나 사냥감을 쳐다보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에 강직하게 응시를 하고 서 있는 모습인데 힘이 막 넘쳐나거든요. 흔히 우리를 이거 기백 넘치는 이미지를 그려냈다라고 하는데, 이런 그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형태에 대한 이론적인 과학적 토대에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이용해서 감동의 체계로 추상적인 형태까지도 가서 모호한 어떤 느낌을 받는 것이 그림을 보고 감상을 즐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가의 어떤 기운이 가득 담겨있는 힘이 넘치는 화면으로 다시 제가 뛰어들어서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미지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을 느낄 수 있는 건 겁니다. 그래서 화면 속에 있는 표지처럼 표지 이미지를 보시더라도 추운 겨울 귀해진 사냥감을 찾아내어서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절실하게 어딘가를 응시하는 여우,
혹시 아니면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는 다른 요소가 있는 여우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 강렬한 눈빛과 강직하게 눈 언덕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걸로 이 작품은 시작이 됩니다. 판화는 그리고 한 가지 색감을 사용하기 위해 판 하나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자세히 이렇게 표지를 다시 보여드린 것은 이 작품을 볼 때 특히 어린이 독자와 같이 감상을 한다면 요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색깔을 사용했을까 하고 맞추기 놀이 같은 거를 해보는 것도요. 그러면 생각보다 물감으로 따졌을 때 한 3개에서 4개 정도, 아니면 많으면 5개에서 6개 정도밖에 안 되는 색깔로도 이 작가는 충분히 자연의 어떤 신비함과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해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붓으로 물감을 찍어서 색을 추가하는 방식은 색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지만 판화는 바로 그런 단점이 있는 대신 오늘 여는 인사글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제한되어 있는 색깔일수록 주목성이 강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목성을 조금 더 제가 또 아까 도장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또 뭐가 있는 건 걸까 하고 또 고민을 좀 해봤어요. 좀 더 이렇게 다소 어려워질 수 있는 미술에 대한 이야기,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서 표현해드리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생활에서 현대 문명에서 가장 가까운 예시는 기업을 대표하는 심볼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에 한번 심볼 디자인은 어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조금 더 어떤 형태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기업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이미지들 중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기업을 대표하는 심볼 디자인은 제한된 상징색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랬죠. 멀리서 봐도 구분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격이 있거든요. 파란색은 뭐 시원하다, 빨간색은 정열을 나타낸다 이런 식의 그런 본인들 기업에 맞는 색깔들을 주색으로 사용을 해서 좀 더 명확히 의미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색을 쓰는 심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가지 색 아니면 2-3가지 색 정도로 마감을 하여서 완성을 해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얘기 나눈 데이지마 작가의 본 작품도 한 3-4가지 색깔로도 이렇게 자연의 신비를 나타냈다는데 주목성이 강하고 그렇구나. 주목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 명료하지만 최소한의 표현이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해내는 것들이 담김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기업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또 그림책 속에 있는 그림에 대한 이해도 빨라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판화 일러스트레이션 작품들은 꼭 데지마 게이저브로 작가의 작품뿐이 아니고 이번 시간을 한번 시작 삼아서 만약에 이게 손으로 그렸는지 아니면 조각칼로 파서 찍어낸 판화인 건지 아니면 또 보림 출판사에서 출간이 돼 있는 원작이 또 들어있어서 더 소장의 가치가 높은 타라북스의 시리즈들처럼 실크 스크린 프린트, 우리가 티셔츠 위에 있는 그림들, 그 그림을 만드는 기법하고 아주 유사한 작품의 기법인 건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었나 하면서 내 집안에 미술관을 들여놓고 아이들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림책을 전시를 감상하듯 우리 전시장 가면은 많이 따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렸지 저렇게 그렸지 하고 그렇게 한번 감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유익하고 더 흥미롭게 이야기 속으로 스토리 속으로도 빨려 들어가실 것이라고 제가 자신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본 작품의 여우가 북쪽 나라에서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에 대해서 화면 도판을 이용해서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 드린 내용처럼 작가는 북해도라는 일본인들에게는 오지랖 곳에서 거의 평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해도에서 태어나서 미술 공부도 하고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작가 생활을 마음먹었을 때는 다시 외딴 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관광지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은 많은 영화나 아니면 겨울을 나타내는 촬영지로 유명해져 가지고요. 그죠? 어쨌건 간에 제가 화면으로 한번 작가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실 전경과도 함께 보시면 이 이미지가 강한 문명보다는 자연의 서식 환경이 원시적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자신의 고향에서 어떠한 판화를 이렇게
열심히 이슈를 가지고 주제를 이야기를 또 만들어내면서 그림책으로 명작들을 발표하였나 조금 느낌이 와닿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화면 도판을 또 한번 띄워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내지의 제목을 넘기고 처음 독자가 만나는 장면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작품입니다. 달빛이 그윽한 어두운 밤이고요. 북해도의 험난한 산맥 사이에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주인공 여우의 서식지가 보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화살표로 조금 표시를 해드린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달빛으로 물이 배인 묘사된 산맥의 모습은 눈에 비추어진 자연의 현상을 자세하게 관찰한 결과로 실제 자신이 체감하지 않고 사진과 자료조사를 통해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는 작가들은 감히 흉내를 내지 못하는 디테일이 담겨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두었던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흐름 같은 거를 보시겠습니까? 달의 노란색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산에 비추어진 톤보다 좀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 파나 위 작가가 리터치를 해둔 모습도 그 세밀한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한 리서치를 해보시더라도 파나로 그렸을 때 제가 초반에 얘기 드릴 때 어땠어요? 제한된 색으로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이 색깔을 하나 추가하는 것도 참 큰 파나를 그대로 추가를 해야 되는 일이라서 이 달빛이 조금 더 산에 비추어진 오만한 문라이트를 표현하는 것보다도 좀 더 강렬하게, 그러니까 흔히 말해 빛을 내뿜고 있는 친구는 좀 더 진한 노란색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작가는. 실제 북해도는 산의 비중이 높은 수종의 정확한 표현과 하얀색 종이에 원색토 놓치지 않고 하얀 톤으로 눈이 쌓인 나뭇잎과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달빛 주변의 빛의 움직임, 파나를 찍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종이 질감으로 발생하는 텍스처는 이 하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겠어요? 검은색 위에 자잘한 하얀색 점들이 찍혔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종이가 가지고 있는 거친 재질감을 잉크가 만났을 때 잉크가 묻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얀색으로 떠버리니까 이게 하늘이 별들처럼 보이도록 작가가 노련하게 완성을 해놓은 부분인 건 겁니다. 굉장히 멋지지 않으세요? 네, 이거는 손으로 그려서 별의 어느 위치를 정해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어떤 재질이, 그리고 이 재료들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종이와 목판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림책 속에 있는 자연입니다. 나무, 그죠? 이 나무가 만들어준 자연의 텍스처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작가의 주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번 다음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 그리고 이야기의 화자인 여우 또한 자연의 일부임을 나타내는 듯 고요하고 적막한 숲의 모습을 다음 장으로 연결해서 겨울 풍경을 선사해요. 평균 그림책이 초등학교 독자까지 배려를 해서 이 작품은 출간이 되어서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편집자가 기획을 할 때 내지의 8,000명 기준으로 14장 정도면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요즘은 조금 길어지는 추세여서 길면 16장 펼치면 아니면 18까지도 가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한 장이라도 주인공이 무엇을 하고 있고 아니면 이 배경에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을 알뜰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풍경만 싹 펼쳐지는 거를 할애했다? 이건 한 장을 쓴 게 아니라 우리 2시간짜리 영화를 볼 때는 한 20-30분이 그냥 풍경만, 주인공이 아직 등장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비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파격적인 장면이라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자연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사의 가족 이야기를 평생 이끌어낸 작가의 깊은 주관이 배려되었다고 제가 이 작품 속엔 그랬는데 다른 작품들도 그렇거든요. 평생의 이슈가 북해도에 있는 자연을 벗어나서 느낀 우리의 인간사를 투영시킨 건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탄생도 했고 결국은 따로 돌아가는 죽음도 있고 그 안에 인간사가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인간사처럼 머물러 있고 다 이게 자연의 일부라는 의미를 갖다가 서정적인 풍경화로 묘사를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또 다음 제가 도판을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텍스트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라는 표현을 남기면서 청각적인 요소를 독자에게 전달을 하면서요. 눈은 계속 시각적인 요소, 일러스트레이션을 즐겁게 감상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림 속 달빛이 강해지면서 겨울밤이 마냥 어둡지만은 아닌 상황임을 보는 이에게 보여줍니다. 주인공 여우가 등장을 드디어 하는데요. 본 장면에서 고개를 떨군 모습이 무척이나 힘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계절감을 미리 좀 예측을 한 표지를 봤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건 거죠. 그럼 예측이 맞는지 한번 또 계속 화면 도판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주인공의 얼굴이 자세히 독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척 영악한 얼굴의 여우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 이 녀석이 진짜 들개인지, 그죠? 아니면 늑대인지, 아니면 뭐 다른 유사한 삭 같은 살쾡이인 건지 모르겠는데 여우구나 하고 분명히 나타내 주는 건 거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지능이 매우 높고 꾀가 많은 게 바로 여우의 본성입니다. 배고픈 여우는 토끼의 발자국을 단숨에 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나간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까지 알아버립니다. 정말 똑똑하다는 건 거죠. 본 페이지에서 작가의 판화 기법은 무척 노련한 느낌의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시각 화법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제가 한번 화살표로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하늘과 그림의 형태를 만들어가며 다소 어둡고 무거워지기 쉬운 부분을 눈 오는 날의 특징을 달빛의 움직임을 통해 바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드려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도 스카이블루로 표현하고 눈은 좀 더 밝은 하늘색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사이 검정과 갈색 계주의 주색은 여우털과 나무 본 재질의 컬러를 표현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색을 제한적으로 사용할수록 판형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판화가들은 하나의 색으로도 다양한 표현에 사용하는 색들을 이 이미지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 점이 부각되는 장면이어서 다음 장면으로 연결되는 대부분의 화면에서도 이렇게 시각 이미지들이 연결되는구나 하고 판단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또 멋진 장면으로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좌측에서 우측으로 내달리는 방향성을 간주하기 위해서 우측 큰 나무가 가로막아서 의도적인 붉은색 큰 물질들을 불편하게 시각적으로 앞으로 빼놨습니다. 대부분은 풍경을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은 원경, 멀리 있는 숲들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작가는 이렇게 의도적인 불편을 줌으로써 멀리 공간감을 갖다가 더 확장성 있게 보여주게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같은 장면이지만 또 확장성을 대각선 구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화살표로 화면에 표시해드렸습니다. 우측 뛰어가는 장면을 화살표로 표시해드렸고 작가는 멀어지는 숲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바닥면은 상대적으로 넓게 배치해서 눈에 비친 밤이지만 눈 언덕을 이용해서 밝은 톤을 만들어서 시각적 확장감을 선사합니다. 그 덕에 맑은 하늘색 톤과 함께 뛰는 여우가 그림자 그리고 뒤로 펼쳐진 하얀 토끼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여우의 뒷모습이 매우 역동적으로 박진감 있게 그림책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앞서 본 장면과 정반대의 대치를 작가는 연출하거든요. 흔히 말해 속도감을 갖다 팍 다음 장을 넘겼을 때 멈추게 만들어 버리는 건 거죠. 작가들은 이렇게 노련하단 말이죠. 페이지 넘김이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고 넘기면 반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쩔 때는 흐름 그대로 펼쳐나가게 해서 좀 더 속도가 붙게 만들기도 하고 어쩔 때 이렇게 반대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다시 또 정적으로 이야기 나눌 거야 하고서는 대치를 시키기도 하는 건 거죠. 사냥이 쉽지만은 않았고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좀 작가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숨은 장치이죠. 화면을 보시면 사냥에 빠져가지고 여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비한 숲까지 내려앉게 됐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숲이 존재한다? 그렇게 넓은 반경 같지가 않은데 흔히 말해 홀로 사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여우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건 겁니다. 멋진 표현입니다. 나무는 얼어붙어 있고 달빛의 반짝입니다. 작품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명장면입니다. 작가는 구상과 비구상상 사이에서 나무들 사이 여우의 상상의 세계를 흑백 톤만으로 이용하며 신비롭게 표현을 해냅니다. 단연간 겨울의 세찬 바람을 이겨내면서 춤을 추듯 달빛 아래 생명의 연명한 숲을 관찰한 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을 또 보실까요?
사냥을 하고 가족과 그리고 엄마의 모성을 따뜻한 회상 장면을 본 작품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화면 속에 이제 추상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숲의 모습을 보실 텐데요. 단순히 약육강식의 사랑을 찾는 정도의 삶을 조망하는 그림책은 많이 출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생명의 연명 속 간절함이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모습이 부모이고 또 그것이 연결돼서 회상하고 차후 그 삶이 다시 부모의 삶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어떤 윤회적인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연의 순리해본 장면에 대한 표현은 단순히 스튜디오에서 머물러서 사진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생명과 가족, 사랑 이야기를 창출해낸 여타 다른 작품들과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제가 그림책을 평론하면서 바로 이런 점이 참 말로 아니면 글로 표현한다는 게 제한성에 막 부딪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 이젠 고전 명드라마라고 불리우는 대장금에서 여운계 선생님께서 장금이한테 홍시 맛을 살짝 숨겨놓은 어떤 음식을 먹는데 이 녀석이 홍시 맛이 나는데 했더니 너무 놀라서 너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예,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났는데 왜 묻는다고 천진하게 하는 그 대답이 오히려 더 철학적으로 표현이 됐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런 것처럼 이 작품을 보는 내내 저 홋카이도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만과 적막함 그것을 작가가 정말로 등산을 했건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삶 속에서 느꼈건 아니면 수시로 뭐 스튜디오에 거의 머물렀다고 해도 북해도에 스스로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오감으로 느꼈던 너무 이 동물들과 서식지의 이 특징에 일체가 되어서 작품을 완성했다는 그 공기감과 냄새 같은 것들이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흔히 말해서 머리가 좋은 작가들, 흔히 말해서 분석을 잘하고 또 재미있는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 시각적으로도 사진 자료들이나 어떤 영감들을 금방 받아들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작가들이 픽션, 흔히 말해서 본인의 상상력만 의지를 해서 만들어낸 이런 작품들과는 그 몰입을 해서 아무리 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야기와 그림은 재미있지만 뭔가 그 다음에 감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추상적인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이 데지마 게이자부로의 작가는 그래서 숲속에서 동물들이 우리 가족 이야기나 삶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껴질 수 있는 뭉클함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꼭 자세히 그림들을 관찰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장면 도판으로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상은 따뜻한 햇살이 공존하는 이전 장면과 대조적인 컬러 장면으로 연출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이 장면에서 푸른 계열의 눈과 흑백에 마무리된 나무숲을 표현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작품을 보시면 드디어 아침이 다가옵니다. 그림책 텍스트를 보지 않더라도 나무와 함께 검정색으로만 표현이 되었던 이전 장의 장면들과 달리 밤하늘의 톤이 연한 자줏빛으로 밝아졌습니다. 또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좀 더 진해진 자줏빛 색조의 표현과 함께 눈 언덕의 바닥면도 하늘빛과 동일하게 표현되었지만 독자는 어색함이나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마법을 작가는 만들어 놉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늘을 만약에 아이들이 뭐 그림 연습을 한다 해갖고 막 보라색으로 칠해놨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그럼 이거 이렇게 그려도 되나 하고 걱정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멀리 서 있는 다른 여우의 등장을 주인공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장면에 보면 하늘이 보라색이었나? 뭐 이런 우리가 추측도 가능하겠죠. 네. 사실은 또 그래서 표지만을 위해서 색을 바꾼 유사한 장면이 이 내지 안에 숨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재미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안에서 안 짚어드릴 겁니다. 꼭 찾아서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냥은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보인 존재는 답을 주지 않아요, 처음에. 그죠? 나랑 똑같이 토끼를 쫓아온 여우일까? 아니면 뭐지? 늑대일까? 나보다 더 힘이 강한 무엇인 걸까? 이렇게 설레임과 어떤 불안감이 공존하는 이 화면에 대한 대칭이 마치 이 동양화에서 우리가 보면 많이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백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그려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긴장감과 텐션을 유지하는 이런 구도들. 예전에 제가 좀 옛날 사람 또 티날까요? 88 올림픽 때, 네, 그죠? 굴렁쇠를 굴려서 가고 있는 어린이가 그 잔디 광장, 스테디움 가운데로 막 뛰어갈 때 그 장면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 연출에 대한
혁신성에 대해서 외신 보도도 많았었고요. 이 동양화가 가지고 있는 여백의 이 아슬아슬함, 굴렁쇠가 쓰러질까봐 우리는 조마조마하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객의 마음이 한데로 모아지면서 어떤 그 화려한 마스케인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넓은 잔디 구장을 이렇게 꽉 채운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너무 멋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눈밭은 그런 작가의 어떤 의도되어 있는 여백 속에서 긴장감의 텐션을 유지하고 있고 독자는 충분히 매혹되어서 빠져들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봤을 때를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또 표현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또 작가가 또 이런 작품들과 함께 다른 작품들은 또 무엇을 냈고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마지막 장면까지도 달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장을 사실은 제가 장면으로 보여드리지는 않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왜 영화 소개 프로그램들 주말에 점심시간에 많이 시청하실 때 막 너무 재밌게 이런 내용의 영화였어? 하고 보다가 이제 좀 엔딩이 어떻지? 되게 궁금해할 때 탁 멈추고 찾아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농담처럼 잘 드리는데 이렇게 흥미가 극도로 찼을 때 정말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시기 위해서 제가 유도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아까 대치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껴두고 유튜브 안에서는요 실제로 그림책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하고 조금 얄밉다라고 느껴지시고 저를 미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내적 의미와 그림 속에 숨어있는 복선들을 많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다 또 추측이 가능하실 거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그래서 아까 그 목판 제가 그렸는데요. 일본은 참 목판화라는 그 기법적인 장르로 구분해 있는 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미술 역사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 역사의 일부에서 예술 얘기를 들었을 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 열도는 선국가로 태평양 끝에 이렇게 흔히 말해 예전에 교육이 문물이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많이 소외되었던 국가인 건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유입되어 있는 문화들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유입되어 있는 문화들을 받는 입장에서 조금은 진보적인 예술이나 아니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 가지고 와서 본인들 토착화하는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스 메이커로서 이것을 꽃피워가지고 다른 나라에 전파를 했다라는 일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이제 현대 문명으로 들어서면서 바뀌긴 하지만 제조업의 황금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죠?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일본 목판화의 작품을 보시면요. 일본 목판화를 통해 가장 멋지다라고 미술사에서 평을 받는 것은 귀족들의 멋진 삶이라든지 아니면 화려한 것들을 그려내어서 그림을 상품화하는 것에 집중을 하던 과거에 그 흐름과는 좀 달리 서민들의 일상의 소중함을 갖다가 많이 담아내었고 소박하지만 그 그림의 시각적인 완성도는 굉장해서 이 일본 목판화들의 이 평면적인 구성들을 보고 와 어떻게 그림이 이렇게 색깔은 다이나믹하고 그 다음에 평면적으로 굉장히 주목성이 강하게 완성을 했는데도 이미지 이야기 전달은 다 되지? 라고 깜짝 놀라는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지마 작가의 작품을 조금 비교를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화면에 띄워드린 장면처럼 서양화에 많이 다룬 영화적 시선의 구도로 본 작품은 화면 컨셉트가 고스란히 잘 잡혀 있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작가로서는 유독 뉴욕을 중심으로 북미 출판 시장에서 많은 수의 작품이 출간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타임즈 올해 그림책상을 시작으로 다수의 시상식에서 그의 작품은 선정되어서 독특한 커리어를 가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먼 훗날에 우리가 이 그림책을 봤을 때는 지금의 일본의 그림책 작가들은 서양화, 흔히 말해 영화를 보는 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3D라고 부르잖아요. 이 3D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그려놓은 작품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작가들도 그렇고 일본 작가들도 그렇고 동양이라는
아시아 국가에 속해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은 동양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면적 구성이지만 재료는 서양화적인 수채화 재료나 뭐 유화나 어떠한 것들을 사용한. 근데 이제 조금씩 일본 작가들도 그렇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보는 것들이 자유로워졌고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일본이건 한국이건 중국이건 상관없어. 미국이나 유럽 친구들과 똑같이 보고 자라났어. 이런 개념들이 발생하면서 영화적 신석인 3D 구도의 그림책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 대지마 작가는 그 이전 세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시각 화법을 또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제 예측이지만은 처음 책을 냈을 때는 녹록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본 자국 출판사들보다도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출간이 많이 되었고 수상을 통해서 역으로 자국에서도 사랑을 받았고 또 볼로냐라는 북비엔날레가 있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도 알려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장 경력들도 좀 독특하게 해외에서 먼저 시작이 된 작가인 이유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제가 한번 보림 출판사에서 같이 출간이 된 작품의 표지를 2개를 한꺼번에 띄워드렸어요. 왜냐하면 한번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드렸죠. 보림 출판사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북쪽나라 여우 이야기와 함께 아기곰의 가을 나들이가 함께 출간이 되었습니다. 아기곰이 엄마와 함께 연어를 잡아가는 날을 그린 본 작품을 통해서 만추의 계절만큼 대지마 게이자부로 작가의 붉은 계조가 목판화로 강렬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기만 해도 여우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스산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고 아름다운 겨울을 표현했지? 또 이렇게 곰 이야기에서는 단풍이 물들고 그래서 겨울 전에 곰들은 어때요? 이 만추의 계절에 통통이 살이 찐 연어도 열심히 잡아먹어야 되고 그리고 꿀도 열심히 여름 내내 모아놓은 것들을 훔쳐 먹어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배부르고 뭐가 풍족한 자연의 선물들이 많은 자연은 또 어떻게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강렬하게 잘 표현해냈지 하고 깜짝 놀라시게 될 거예요. 네,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맺은말로 한번 오늘 이제 수업 마쳐보도록 할게요. 제가 연은 인사에서 말씀드렸지만 목판화 작품은 극명한 색채 대비가 매력이고요. 특히나 다른 또 유사 판화 작품들보다도 조각칼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이 최고조로 보여줄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이 면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치가 되어 있는 색상들, 흔히 말해 극명한 명도 대비가 아주 멋진 시각적 화법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성인 독자들에게는 세련된 터치의 목판 전시를 보듯 그림책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재수 작가 선생님께서 출간을 했었던 초점 그림책 하얀 까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색깔에 대한 색채 대비보다도 명도 대비, 극명한 명도 밝고 어둠의 차이에 있어서 작가가 만들어낸 그래서 자연의 날것의 이미지가 아닌 멋진 여가지로 순화를 시킨 이미지로 초점을 맞추어서 형태와 자연에 대한 섭리나 우리 일상을 배워라 해서 하얀 까마귀라는 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북쪽나라 여우 이야기는 보드북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이들이 확 잡으면 또 종이 찢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멀리 이 작품을 보여주는 듯 하면서 읽어주면서 이미지를 보여주면 물론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만들어낸 책은 아니지만 극명한 명도 대비와 분명한 선이 칼이 만들어내 있는 기백 넘치는 라인 드로잉들이 존재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영유아들에게도 조금 보여주면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예술적인 어떤 그 영감을 갖다가 이 대지마 작가와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자연에 대한 유복한 삶에 가까워져 갈 수 있는 이 뇌 속에 아이들의 무의식의 지식의 텃밭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까지도 꼭 보드북 외에 좋은 작품이라면 어머니들께서 같이 읽어보고 본인도 재미있게 보시고 아이들에게는 유익한 어떤 발달의 재료로 사용이 되어줄 수 있는 또 인문예술서로서의 기능은 당연한 건 거고요. 또 한번 응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안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 즐겁게 감상하는 훌륭한 그림책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술적 그리고 보고 즐기세요 하면 알뜰하게 학습적인 성과들은
없어서 우리가 알뜰하게 그림책을 좀 찾아 봐야 되는데 바쁜데 하고 소홀해질 수 있는 어머니 독자들에겐 제가 분명히 다시 강조해 드리거든요. 교육의 참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시면은 아이들에게 학습적 효과에 있어서도 얼마나 이 작품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효용 가치가 높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린 작품들처럼 또 아름다운 그림 그리고 또 문학적 가치가 높은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또 열심히 찾아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 나누도록 정진하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